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입니까? 그쵸? 88페이지. 맞아요? 예, 88페이지 봐주세요.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벌칙. 이제 벌칙합니다. 벌칙은 사실 내용을 다 알아야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칙은 기본적인 거 일단 잡고 기본 강의할 때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행정처분을 배웠어요. 행정처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5가지가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하고 또 업무 정지 처분하고 또 자격 취소 처분하고 자격 정지 처분하고 지정 취소 처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이제 종류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어요. 행정벌은 뭐가 있느냐면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형벌. 자, 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다. 자, 이거.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거 행정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거기가 벌칙 있잖아요. 이 벌칙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행정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벌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크게 2가지로 나눈다. 이게 포괄해서 행정벌이라 그래요. 포괄해서 뭐라고 표현해? 행정벌. 그러면 행정형벌은 뭐가 있겠어요? 사형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과목에서 다룬 것은 징역하고 벌금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이 개념 흔들면 안 돼요. 행정질서벌은 뭐가 있다? 과태료. 자, 처음 공부하시면 이 개념 흔들면 안 돼요. 자,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란 말을 써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뭐가 있어요? 질서벌. 그럼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제 징역 벌금인데 이 징역 벌금은 몇 가지 종류가 우리 법에 있느냐? 2가지.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2가지.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2가지 과태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2가지. 자, 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사유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씩만 일단 선별해서 공부는 이렇게 한 것이다. 감을 잡아드릴게요. 됐어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징역 벌금은 어디서 부과하겠어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징역 벌금은 어디서 부과할 것 같아요? 당첨되셨습니다. 징역 벌금 어디서 부과해?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법원에서 부과해요. 징역 벌금은 형벌이잖아요.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그럼 과태료는?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합니다. 행정기관에 부과하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징역 벌금은 법원에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됐어요? 자, 그래서 행정질서벌을 과태료라고 한다.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한다. 개념 잡았어요? 자, 이걸 포괄해서 행정벌이라 그래요. 자, 처음 하신 분들은 이 개념이 잘 안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벌이 뭘까? 이런 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 쭉 부과권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상자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지울게요. 이 앞주에 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된다 그랬어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누가 대상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공인 중개사. 기억나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는 누가 지정 취소 당한다고 했습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 자, 이분들이 대상이 된다.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앞제 배울 때 중개보조원은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았죠? 예, 처분이 없어요.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뭐 등록 취소랄지 업무 정지랄지 자격 취소랄지 자격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일반인도 마찬가지. 근데 보세요. 지금 행정 형벌은 개공에게 부과됩니다요. 잘못하면. 그리고 공인 중개사하고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도 징역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공인 중개사가 징역 벌금 부과된 경우 예를 들면 자격증을 양도돼야 하잖아요. 남에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징역 벌금 들어가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소공도 마찬가지. 소공 뭐 금지행위 위반에도 징역 벌금. 그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도 징역 벌금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이분들도 징역 벌금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데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 기억납니까? 예. 이분들도 잘못하면 징역 벌금 대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형벌은 또 누가 되느냐면 무등록업자도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도 징역 벌금 대상이 됩니다. 3년하고 3년 징역 벌금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행정 처분은 없어요. 행정 처분은 없습니다. 행정 처분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징역 벌금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금지행위 33조 2항 개공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 이분들 누구든지 징역 벌금 3년하고 3천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과태료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인 중개사하고 소공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100만 원이 과태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도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과태료가 없어요. 자, 여기도 과태료가 존재하지 않아요. 됐어요? 대신 과태료는 또 누가 있느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도 부과됩니다. 서비스 제공자 이분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맨 오른쪽에 보면은 부과 대상자가 도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행정 형벌은 개공도 되고 등 있죠, 등 동그라미 있어요. 개공 등이란 말이 뭐예요? 개공 등이란 말이 소공, 보조원, 법인 임원 사원. 자,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도 징역벌금 여기 있죠. 그리고 소공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 무등록업자 일반인도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징역벌금 대상이 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자, 협회도 되고 거래정보사업자도 되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되고 나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도 되고 소공도 되고. 자, 그래서 과태료는 이분들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1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 공인중개사이었던 자 개공에게 부과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무등록업자에게는 과태료가 없다는 거, 일반인에게도 과태료가 없다는 거.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도표를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이제 행정 형벌을 보면 이제 3년하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 있잖아요. 되게 사유가 많잖아요. 일단
일단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이제 원칙은 내용을 다 알아야지 벌칙이 들어가거든요. 아직 근데 내용을 다 못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만 감 잡기 위해서 일단 1번 체크하세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줄이면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로 적어보세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우리 과목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것은 이제 뭐 하나씩 잡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 사유가 몇 가지 엄청 많잖아요. 이제 나중에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알아야지 이게 기억이 되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이걸 외우려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자 일단 하나 체크했죠. 그 다음에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어요. 그죠? 그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한 5년 전 그 정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을 이조를 해서 자기 것인 양 개설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내 것인 양 그래서 등록을 한 사람, 이런 거 예를 들면 거짓 등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하나 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아주 벌칙이 무겁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해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 있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 두 가지만 해볼게요. 자, 1번 체크하세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했을 때 또는 양수대여 받았을 때, 이거 1년하고 1천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해됐어요?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는 1년하고 1천. 자, 그 다음 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 명칭을 썼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감 잡았어요. 체크해 보세요.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벌 규정이 나옵니다. 양벌 규정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그 네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은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의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몇 줄 가세요? 자, 벌금형을 과한다. 자, 소공보조원 임원 사원이 징역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벌금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과한다 몇 줄 걷어요? 예,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이 지문이 양벌 규정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양벌 규정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이 양벌 규정은 기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지 다른 내용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만들어져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내용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잘 칠판 보세요. 이 양벌 규정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양벌 규정. 자, 보세요. 양벌 규정이란 것은 이 직원들 있잖아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들. 이것은 이제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임원 사원이 초과 보수를 받았고 징역 1년하고 1천을 받았다. 징역 또는 벌금 둘 중 하나를 부과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근데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과한다가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아까 과한다 밑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과 보수 받았고 징역 1년하고 1천 받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1천만 원이면 여기도 1천만 원 이하. 여기가 징역 받아도 여기는 징역은 안 받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하고 징역을 받아도 개공은 징역은 안 받아요. 근데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공은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이 법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과한다.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익혀주세요. 근데 거기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감독을 잘하면 개공이 직원들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됐어요?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징역 받아도 개공은 징역은 안 받습니다. 받아봤자 벌금. 여기가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여기는 1,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00만 원 받을 수 있고 300만 원 받을 수 있고 감독 잘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직원들이 1,000만 원 벌금 받는다 그래서 개공이 반드시 1,000만 원 내려진 건 아니에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됐어요? 여기가 3,000만 원이면 여기도 최대 3,000만 원까지. 근데 2,0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감독 잘하면. 이해됐어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됐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양벌 규정은 그럼 어디만 나와요? 징역 벌금액은 나오잖아요. 징역 벌금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행정 형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행정 형벌에만 적용됩니다. 근데 행정 질서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 질서벌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행정 질서벌이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라 그랬잖아요. 과태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적용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뭐 빼도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는 왜 양벌 규정이 없냐 봐보세요. 여기가 과태료 받으면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징역 벌금 받으면 개공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어도 직원이 과태료 받았을 때 개공에게도 과태료 부과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그래서 행정형 벌에만 적용돼요. 행정형 벌. 그러면 행정 질서벌에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제목 옆에다가 이 행정형 벌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행정 질서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은 행정형 벌에만 적용된다. 양벌 규정은 행정형 벌에만 적용된다. 행정 질서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자, 이건 기초예요, 기초. 왜냐하면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내용하고 접목해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양벌 규정 그러면 직원들이 징역 벌금 받으면 개공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머릿속에 떠야 된다고. 그게 안 뜨면은 이제 문제 풀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 들어갑니다. 행정질서벌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라 그랬죠? 과태료는 몇만 원하고 몇만 원? 500만 원하고 100만 원. 두 가지 종류에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자, 여기도 이제 사유가 되게 많잖아요. 사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유를 공부하려면 이제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두 가지씩만 해볼게요. 감을 잡아야 되니까. 자, 500만 원짜리에서 1번하고 2번만 체크해 보실래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했다.
이거 50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약간 배웠거든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을 썼고, 그죠? 그리고 지정 절차를 배웠어요. 자, 지정 절차 기억난가? 내가 질문 들어가 볼게요. 운영 규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당첨됐어요. 나이키. 자, 그렇죠. 기억이 없죠? 자, 우리 여기는 언제까지 운영 규정 정해서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벌칙은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어차피 이제 벌칙은 앞에 내용을 전제로 깔아서 이제 이 벌칙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용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받을 때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을 승인 받을 때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라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요? 3개월이란 거? 저기는 기억 안 나요? 기억나? 기억난다는데? 안 나요? 자, 어디서 배웠냐? 찾아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벌칙을 암기를 하시려면 이 내용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뜨면 암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법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6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1페이지 양가로 4번을 보세요. 양가로 4번을 보시게 되면 운영규정 제정 승인 나와 있어요? 지정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이걸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 사유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벌칙을 공부할 때는 내용이 다 공부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법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운영규정 제정에서 승인, 변경 승인 받으라 했다.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자, 9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감독상 명령에 따른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한 자. 이게 뭐냐면 되게 지문 길죠.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감독 위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이걸 줄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몇만 원? 5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기억 한번 더 들어 보세요. 이 앞뒤에 배웠거든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감독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중개사법 감독을 받는 사람. 어차피 뭐 객관식도 안 되는데 주관식으로 되겠어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감독 대상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돼요. 그 감독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감독 위반했을 때 5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 된다고 했죠. 무등록업자는 이제 3년 이하지 3천만 원 벌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사유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죠? 이거 이제 감독 위반했다. 1번하고 2번만 해봐. 어차피 이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감만 잡으세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감만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세요. 양가로 2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어요.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되게 많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내용이 돼야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건데 일단 두 가지 1번하고 2번만 체크해 보세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공이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뭘 게시하라고 배운 바 있죠? 등록증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자격증 게시해야 돼요. 또 보증 설정 증명서류. 또 사업자 등록증 우리 법상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중개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 이 네 가지를 등록증하고 자격증, 보수 요율 및 한도 예표, 그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 네 가지가 우리 법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게시 의무 주체는 개공입니다. 안 하면 개공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개시를 하지 아니한 개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벌칙 공부할 때 이게 딱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개시 내용이 쫙 떠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벌칙 공부하면 공부가 그래서 다 된 거지. 왜냐하면 이 지문을 읽는 순간 내용이 막 머릿속에 생각나니까. 그럼 벌칙 공부하면 이제 공부 다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내용이 생각 안 나면 또 암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 이제 감만 잡으세요. 자, 2번 책 보세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형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개 광고를 성명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개공. 그리고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했다. 우리가 사무소 명칭 사용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 쓰라는 기억나요? 이거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죠. 어디에 나와 있는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습니까요? 등록증. 기억나요?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 어느 정도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자, 그걸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벌칙을 딱 읽는 순간 이제 내용이 막 싹 지나가야 돼. 배웠던 것이.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벌칙도.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칙은 서서히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자, 공부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 이제 나중에 다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내려갑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대상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거기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협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자, 이것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취소권자도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교통부 장관. 일관성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협회 감독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교통부 장관. 일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가 국장이거든요. 그죠?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우리가 광고할 때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필요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위반했을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과태료 부과가 돼요. 자, 그죠? 이럴 때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권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자격 취소권자도 시도지사. 그럼 거기 취소됐을 때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도 시도지사. 일관성이 있죠. 그리고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도 시도지사. 일관성이 있어 없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딱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표시 광고 중개 업무 관련 업무를 위반한 개공. 이 개업공인 중개사 과태료 무조건 등록 관청이에요. 우리가 이제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개업공인 중개사 신분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오로지 등록 관청이 부과합니다. 개시 의무를 위반해도 등록 관청.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해도 등록 관청.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오로지 등록 관청만이 부과 징수권자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벌칙은 이제 서서히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감만 잡으세요. 벌칙은 이런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됩니까? 자, 2장 파트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났어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만 다 맞아도 70점은 확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70점 확보가 된 상태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70점 확보가 됐네. 그죠? 기본 강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남냐? 2장 파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법률이 끝났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뭘로 구성됐냐?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취득. 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제 가장 공부할 게 많죠. 이거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두 문제로 보면 돼요. 여기는 한 문제. 근데 매년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두 문제. 근데 이제 32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세 문제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두 문제. 여기도 일반적으로 두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이렇게 내용이 적거든요. 이거 내용이 많고. 그래서 다섯 문제. 그러면 여기도 이제 10점 이상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법을 더 하면 10점 이상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다 하면 80점 이상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까지. 그럼 뭐 오늘 아마 끝나지 않을까? 오늘 못 끝나면 다음 주까지. 그러면 이제 80점이 다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합격하기 되게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먼저 여러분들 거기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이것부터 배워 들어갑니다. 자, 무슨 법을 제정하면은 이제 제정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제정 목적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기까지 끊으세요. 이거 1번입니다. 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게 2번이에요. 거기까지 끊으세요. 세 번째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정 목적은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거 1번.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서 확립 이거 몇 번? 2번. 세 번째가 국민 경제 이바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절대 흔들면 안 돼요. 자,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도 배웠어요. 그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게 또 두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 두 줄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는데 제대로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세요. 29페이지 나와 있네. 2번 찾았어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공. 그까지 1번.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몇 번? 2번. 국민경제 이바지 몇 번? 3번. 내가 끊어놨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국민경제 이바지는 둘 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근데 앞에 내용이 틀리잖아요. 틀린데 그렇게 가운데 거 중개사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이것이고 여기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 자, 이걸 잘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죠? 자, 이런 거 이제 막상 나중에 이게 문제를 섞여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못 잡아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인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정 목적인지 아니면 아예 아닌 것인지 이런 것을 막 섞어서 출제했을 때 못 잡아내요. 자, 거기다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 이것은 맞지만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뭐 이렇게 나온다 할지 이렇게 하면 또 틀려버려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정 목적도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용어 정의 봅니다. 용어 정의. 무슨 법을 공부하면 이제 용어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부동산이란 것은 밑줄 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밑줄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이란 말은 토지하고 건축물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죠? 예, 체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 동그라미. 부동산 등이란 것은 뭐예요? 부동산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말해요. 자,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부동산 등은 부동산도 들어가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들어가요. 그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뭘까? 자, 밑줄 그어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뭘까요? 자, 잠깐 나 이거요. 뭘 것 같아요? 권리. 여기서 권리란 게. 잘 모르겠죠?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당연히 말 안 하려고 뭐 거기 쓰여 있고 저 뒤에 보면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 적으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말합니다. 모든 입주권은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입주권인데 하여튼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말해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말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하고, 그죠?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한 권리니까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개념이 서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하고 부동산 개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리고 애국인 등. 매도인하고 매수인, 애국인 등. 이제 애국인 등도 나중에 공부할 건데, 애국인 등도 이제 뭐 애국인 개념이 뭐냐, 애국인 등 속에 뭐가 들어갔냐,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끝났어요. 용어 많지 않아서 좋죠? 많지 않아서 좋잖아요.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 분양권이니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되고,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리고 애국인 등까지 거래 당사자 개념으로 넣고 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끝났어요. 자, 이 법에서 말한 용어, 기본적인 용어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들어가 볼게요. 신고. 자, 이것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자들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칠판 한번 봐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신고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이란 것은 어떤 부동산만을 말하느냐?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하고 건축물이 방금 부동산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거 신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앞에서 배웠죠.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있었죠. 그럼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거래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되잖아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되지만은 토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입주권하고 분양권. 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하라. 그러니까 입주권하고 분양권 거래했을 때도 신고를 하라.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란 말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까지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신고한 게 아니라 이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신고해야 돼. 근데 입주권은
모든 입주권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신고 대상이 돼요.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다 신고 들어갑니다. 다 신고 들어가요. 다 신고 들어가요. 하여튼 분양권이라고 생긴 건 다 신고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돼요. 이제 용어가 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부동산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부동산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당첨.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늦게 왔다 그랬는데 지금 늦게 온 거 아니죠. 이제 한참 됐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자,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 용어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금방 잊어먹어요. 이 용어, 새로운 용어들은 금방 잊어먹어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분양받을 때, 최초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양권 전매하는 거고, 자, 부동산 공급계약은 우리가 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이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라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공급계약이란 말을 써요. 부동산 무슨 계약? 공급계약. 자, 이런 용어가 이제 자꾸 익숙하게 돼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봐보세요. 여기서 거래란 것은 어떤 거래만 신고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매매 계약만 신고를 할까? 교환 계약까지 신고를 할까?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다 신고를 할까? 이제 이걸 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만 신고할 것 같아요? 매매, 교환까지? 왜 교환까지 들어가요? 아, 거래니까. 그럼 임대차는? 그것도 거래 아니야? 아, 하여튼 매매, 교환까지 찍었어. 우리 찍어봐요. 매매만? 매매만 신고한다. 여기는 매매만 강력 주장하십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그렇지. 매매만 신고해요. 매매만 신고한 게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환도 거래지만 교환 계약은 신고 안 해요. 증여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요. 임대차는 토지 상가 임대차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는 별도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어요. 이게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만 조건을 갖춘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는 거고, 일반 토지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는 신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매매만 신고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만 신고해요. 계약만. 결국은 계약만 신고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건축물을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뭐 판결로 취득할 수 있고 경매로 사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신고 안 해요. 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해요. 공부할 것이 간단해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 근데 이제 이거 뭐 교환 문제 내놓으면 틀려버리고, 경매 나오면 또 틀려버리고, 막 그래요. 수험생들이. 그죠? 간단해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신고한다.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는데, 여기다 이제 경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고민하다 틀려버리고, 또 교환 그러면 또 틀려버리고,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만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토지 건축물 지분 있잖아요.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토지 건축물 지분만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신고 관청이 어딜까? 여기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관청에다 신고를 해요. 그러면 과연 신고 관청이 어딜까? 찍어보세요. 어디가 신고 관청일 것 같아요? 시장구수 구청장이 있는데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일까? 아니면 물건,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일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을 신고관청?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 등록관청 배웠잖아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배웠거든요. 우리가 방금 공인중개사법 끝났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중개사무소. 자, 이 신고관청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초예요, 기초. 신고관청이라는 개념의 기초라고. 신고관청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그러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이 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이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등록관청이라면 틀려요. 신고관청에다 해야 정확한 표현이 돼요.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물건 소재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대충 감이 와요? 그러면 며칠일에 해야 되냐 또 이게 문제잖아요. 며칠이나 할 것 같아요? 30일입니다. 30일. 근데 언제부터 30일? 계약일로부터 할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할까요? 네, 그러면 틀리다. 계약일로부터.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시점, 여러분들 항상 기간 공부할 때는 시점을 잘 잡아야 돼. 기간도 중요하지만 시점 언제부터냐? 이때부터 이제 30일 이내 해줘야 되는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기준으로 계약에.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 계약서 쓰고 나서, 그죠? 한참 뭐 한 달 후에나 잔금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30일 아니라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일 시점 잘 짚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면은 이 실거래 가격 같은 거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실거래가. 이 신고사항도 이제 나중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신고사항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딱 기억을 하면 실거래 가격, 거래 가격 있잖아요.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줄까요? 신고 필증을 줘요.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을 주게 됩니다. 자,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준다.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주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계약서 검인 들어보셨죠? 계약서 원본에다 검인 도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 필증을 받으면 따로 검인을 안 받아도 돼요. 검인 의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게 이제 기본 뼈대고 내용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이제 공부 여기서 하는 것은 살 붙여서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살 붙여갖고 막 공부할 게 또 많거든요. 그죠? 그러죠? 그런 건 서서히 하고 기본서 나오면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봐보세요. 여기까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공 안 끼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직거래했어요. 그러면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거래 공동으로 하는 거 공동.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방이 그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근데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죠.
뭐 매도인이 국가일 수 있고 매수인이 국가일 수도 있고 개인하고 국가 이렇게. 그러면 국가 이분이 신고해야 돼. 국가 등 자치단체도 들어가니까. 자,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 누가 신고를 해야 된다? 국가 등. 그러면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이 다 해야 돼. 그럼 거래 당사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신고할 의무가 자체가 없어져요. 개공 소개를 하면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개공이 중개하고 보수 받는 이유가 뭐 다 해서 일해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를 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시험도 시험이지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공 소개를 안 하면 직거래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인도 알고 있으면 좋죠. 좋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자, 밑줄 좀 그어볼게요. 지금 여기 했던 거. 자, 그 92쪽에 보면은 그 2번 박스 있죠? 박스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만 신고하느냐?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 1번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 몇 쪽 있어요? 몇 쪽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 적어.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적으세요. X.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임목도 있고 광업재단도 있고 공장재단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토지 건축물만 신고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뭐 법은 많지만 법은 외울 필요 다 없고 그 세 번째 줄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어 없어요? 밑줄 보세요. 이거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 최초 분양 계약 거기 적으세요. 가로 열고 최초 분양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초로 분양 받을 때 이런 경우도 어차피 뭐 산 거잖아요.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이 3번 지문을 익혀야 돼. 지문. 3번 지문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분양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자,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매매 계약 있잖아요. 부동산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몇 줄 보세요. 이게 뭐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분양권을 말합니다. 분양권. 자, 아까 분양권을 신고하라 그랬죠?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이 지문이 뜨면은 이게 분양권을 의미한다고 머릿속에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익혀야 돼요. 분양권을 머릿속에 넣지 말고 이 지문을 넣으세요. 이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매매계약. 그죠? 매매계약 동그라미. 그럼 이제 그 매매계약 옆에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환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기타 등등 이런 건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적으면 돼요.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교환, 증여, 임대차. 뭐 이 주택 임대차는 하기는 하는데 이건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상가 토지 임대차는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매 계약. 그러니까 그 지문을 딱 익숙하게 만들고 반대로 해석하면 다 아닌 거에 나와요. 그죠? 아닌 거에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지 막 지문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죠? 책만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범위만 넓어지지 나중에 또 도망가거든요.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럼 또 도망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분양권을 말하거든요. 분양권 매매계약. 그리고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 인가 동그라미 쳤어요. 인가. 그리고 이제 빈집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동그라미.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이 매매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입주권이 아니라 뭘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 이게 키포인트예요. 인가인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신고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역으로 해석하면 아닌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뭘 신고해야 될 것인가 감 잡았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이 흘러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었다가 할게요. 칠판은 안 지워도 됩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